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옆새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춥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제까지 한설야에 이어서 오늘은요 중간 점검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북한은 그리고 북한 문학은 그리고 북한 사람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는 걸 조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남과 북을 아우르는 문인들 주로 북쪽을 선택한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1945년이라고 하는 국면을 생각해 보면요. 45년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 민족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걸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새로운 조국, 해방 조국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열망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너무나 중요한 진실입니다. 45년으로 저는 가끔 가다가 정말 마음이 잘 되돌아가거든요. 1945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고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 45년의 마음과 상당히 많이 겹쳐지는 것이요. 형식은 다르지만 1960년 4.19 그리고 87년 60 상당히 많이 마음이 겹쳐지고요. 그리고 또 1945년 이전을 생각을 해보면 1900년대 소위 그 개화기라고 하는 시절 1900년에서 1910년까지의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일제에게 강점을 당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역사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전범을 찾고 그리고 그때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삶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되돌이켜 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어떻게 찾아낼까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박근혜가 역사를 올바른 역사라는 명명하에 역사를 단일화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과거 속에서 사례를 찾아내어서 그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견뎌내었던 사람들이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내고 하는 게 싫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우리 역사는 영광스러웠고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금 현재의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계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많은 저항들을 잠재우고 사람들을 순치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선택한 사람들, 북한을 선택한 문인들에 관한 생각을 가끔 가다가 하게 돼요. 그들은 왜 선택했을까? 그리고 해방공간 45년에서 48년 사이에 남과 북이 제각기 다른 체제로 나뉘어서 제각기 다른 정부를 수립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문학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거리인데요. 이 문학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 장점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 엄청나게 요동을 쳤죠. 그 요동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요약해서 공부하기가 정말 힘이 드는데 문학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잘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특징들은 시라든가 평론 같은 장르보다는 소설 장르에서 더 많이 드러나죠. 해방 공간에서 어떤 소설들이 나왔을까? 그리고 남쪽에서는 그리고 북쪽에서는 그 이후로 어떤 소설들이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읽혔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꿈꾸었고 또 어떻게 실패했고 하는 것들이 잘 보이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 전공이기도 하거니와 시에서 보여지는 것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가 나왔다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시인들이 이 체제 속에서 어떻게 움직였나 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이 비극적인 시대의 역사를 흥미진진하다라는 말로 표현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흥미진진한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을 선택한 문인 시리즈 1탄으로 그 임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임화라고 하는 작가는 일단 시인이자 평론가이자 소설도 쓰기는 쓴 것 같은데 별로 안 보이고 영화 배우였고요. 영화 배우. 한국 조선의 발렌티노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잘생긴 영화배우. 아마 문인들 가운데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외모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키도 후리후리하게 컸고 마른 몸매에 하얀 얼굴에 짙은 눈썹, 그리고 오똑한 콧날과 정말 아름답고 풍부한 표정을 지닌 입술. 우와. 참 할 말은 아니지만 외모의 독도 참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요. 자, 이 임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북한에 올라갔어요. 북한을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정말 임화는 북을 선택한 사람이죠. 백석처럼 또는 한서랴처럼 북쪽이 고향인 사람도 아니었고요. 서울 출신인데 북쪽으로 올라가서 원래 한반도 한국의 문학적 지형에서 임화가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겹게 전쟁에도 참전하고 하면서 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자기 나름의 기여를 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숙청당했죠. 심지어 미제 간첩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요. 임화가 정말로 미제 간첩이었을까?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워낙 CIA는 공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첩 아닌 임화가 간첩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북측에 흘렸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임화의 문학적 여정을 본다면 자기가 원치 않는 체제에 올라가가지고 그 체제를 그야말로 이 미국의 소나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간첩으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건 조금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상당히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첩이다, 불악치다 이런 생각을 하기를 굉장히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12월 5일 총궐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그리고 트위터에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폭력 시위를 유도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불악치다. 그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불악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없을 거라고 제가 단언은 못하지만 그때 당시 현장에 나와 계셨던 분들은 사람들이 그 차벽 앞에서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하고 분노했고 무엇보다도 그 노동계약에 맞서는 노동자들,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쌀 개방, FTA, 한미 FTA에 이어서 굉장히 큰 한중 FTA가 발효되죠. 자, 이런 FTA들을 통해서 얼마나 농민의 삶들이 피폐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몸으로 느끼는 전농 회원들. 정말 그분들은 가장 젊은 사람이 60대 후반 정도 수준, 정말 어르신들이에요. 막 70, 80대 된 노인들도 계시는데, 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차벽 앞에서 막막한 절망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외치고 할 때, 솔직히 자기들이 말하는 폭력, 그런 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자동차, 버스 몇 대 좀 두들겨 부수고 차벽에 줄 달아고 좀 끌어당겼다고 해서 그게 무슨 폭력입니까? 차벽을 세우는 폭력에 맞선 정당방위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폭력이라고 부르면서 물론 그림 아주
그 수구 보수 언론들이 이용해먹기 좋은 아주 좋은 그림들을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분노한 사람들의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폭력 시위를 한 사람들은 불악치다 이런 식의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참 많이 들었어요. 왜 뒤에서 폭력 시위를 선동하지 않습니다. 불악치 같은 사람들은요. 뒤에서 괜히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을 앞으로 몰아내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불악치라기보단 저는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 속에 의심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방법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야 라는 식의 딱지를 붙일 때 운동이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불악치라는 둥, 간첩이라는 둥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심지어 종파분자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끊임없이 숙청하고 잘라내고 해서 결국은 김일성 독재로 달려간 것이 북한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횡행하는 마구 쏟아져 나오는 SNS 공간이라는 곳이 있고 나름 그래도 언론의 자유가 있는 척하고 있는 수많은 언론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처럼 그야말로 직격으로 하질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을 갈라내고 그리고 누명을 씌우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모아서 국가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박정희 이래 이 우리나라 보수우파들의 일관된 전략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약하다고 해가지고 너무 쉽게 우리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 되게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그 SNS, 페이스북에서 보고요. 자, 임화 얘기를 제가 다시 하니까, 예, 다시 하니까 지금 또 이제 바보은주님께서 임화 사진 또 올려주셨고요. 수희당님께서 임화는 EEJ에서 남자들도 인정한 미모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남자들도 인정한 미모. 사실 보면 여자들은 정말 아름다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경의를 표합니다. 예쁜 여자들 정말 예쁘다고 쉽게 인정하고 좋아하고 부러워하고요. 근데 남자들은 남자의 미모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라고요? 예, 아닌 걸로 합시다. 솔직히 여자는 이렇다, 남자는 이렇다라고 나눠 가지고서는 일반화시키는 것도 그다지 좋은 버릇은 아닙니다. 사람은 제각기 다 다르고 그 다른 가운데 어떤 보편적인 공통점이 있는 것이지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이런 식의 일반화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어쨌거나 임화,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한 사람이 백석. 임화와 백석을 생각해 보면요, 좀 그렇죠? 이분들은 임화는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기에도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많았던 분이고, 백석은 우리가 지금 소월과 백석, 영랑, 이런 사람들 같은 굉장히 순수하고 서정적인 시인들이 반열로 생각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서정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감정을 돌이켜 볼 때 그 속에 드러나는 그 무언가를 시로 만들어낸다라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즉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특별히 서정 시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화 같은 사람들도 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정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정의 내리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미리 고정되어 있는 장르에 우리가 굳이 묶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백석도 역시 공동체가 한 개인의 삶의 행복을 보장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일제로부터 해방된 공동체를 좀 더 나은 형태로 만들어가는데 자본주의 체제보다는 사회주의 체제, 자유주의 개인주의보다는 사회주의 체제,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 체제가 낫다고 생각했던 것만은 틀림없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임화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남으로 내려왔겠죠. 기회는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48년 이전에도 있었고 6.25 때도 있었고 참 많은 기회가 있었으나 임화는 북쪽에 남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작가 동맹에 머물러 있으면서 북측의 체제를 옹이하는 작품들을 생산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이 백석은 나중에 동화 작가가 되는데, 이 동화 작가도 되고 동화 평론도 많이 썼는데요. 굉장히 강렬한 주장을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사회주의 체제 어른들처럼 완결된 사회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사회주의의 어린이로 길러내는데 동화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의 동화 평론가들이 서로 논쟁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 백석은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의 모습을 잘 그려내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편, 또 다른 편에서는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좋은 것, 사회주의적으로 좋은 것만을 제공하는 그러한 문학이라야 된다는 편, 이렇게 나뉘어서 논쟁한 거죠. 백석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강력한 주장들에 대해서 자유주의적인 색채가濃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일종의 숙청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임화에 비해서는 형편이 낫지만 그래도 백석이 양치러 가서 결국 여생을 마무리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를 했던 분들이 이태준, 이용학 같은 분들인데요. 어제 소개했던 이 한설야는 이 임화와 백석의 출당 철칙과 그리고 숙청과 처형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한설야야말로 북한 문학의 초기 단계에서 북한 문학의 형식과 그리고 내용을 결정했던 딱 한 사람을 꼽으란다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한설야는 모든 문인들이 사실 다소간 그렇지만 단순히 문인이 아니라 사상가였고 정치가였습니다. 특히 사회주의권에서는요, 문인들이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제대로 된 나라들에서는 문인들은 정치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문학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불온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한 나머지 순수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문학에서 정치성을 빼낸 것이 좋은 문학이라는 그런 교과서가 많이 유포가 되었거든요. 잠시 옆으로 세서요.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고 나면 다음 단계는 필연적으로 국어 교과서입니다. 국어 교과서 중에서도 특히 문학 교과서가 단일화됩니다. 어떤 문학이 좋은 문학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교과서에서 그 개념을 배우지 않아요. 미당이 국민시인이라고 아무도 정해준 적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당을 국민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미당 문학이 교과서에 많이 실렸기 때문이고요. 몇 년도 이후더라. 90년대 들어가지고서는 신경님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도, 교과서에 많이 실렸지만, 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정주, 황동규, 박목월, 이런 사람들이 시천지였죠. 실제로는 굉장히 정치적이지만, 외형상으로는 그러니까 작품 자체에서는 어떤 정치도 찾아볼 수 없는 개인의 그야말로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또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인생파적인 인생은 아름다워 또는 인생은 고달프지만 살만이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역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러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교과서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죠. 자, 이런 교과서가 국어 교과서가 국정화된다라고 하는 건 단 한 종류의 문학만을 읽게 되는 것인데요. 아마도 신경숙 같은 문학이 앞으로 가장 훌륭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과서만 남게 될지도 몰라요. 자, 이게 바로 북한에서 문학을 통해서 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던 문학들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가지고 결국은 항일무장투쟁을 다룬 문학만이 가장 중요한 문학. 그 항일무장투쟁 속에서 김일성이라고 하는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문학. 더 나아가서 김일성의 영도하에
사회주의 조국을 제대로 건설하는 것만이 유일한 문학. 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1년의 과정 속에서요, 한설야가 맡았던 역할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서의 문학, 즉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는데 문학이 몸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한설야는 분명히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중요한 문학 이론으로 채택하고 다른 종류의 문학, 즉 자유주의 문학, 부르주아지 문학 이런 것들을 억압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한설야의 마음속에서는 문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자신이 주체적인 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을 하는 것이 참된 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설야가 62년도에 숙청되기 전까지 작가동맹의 위원장이고 이런 문학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을 때는 그래도 북한 문학이 나름으로는 참 읽을만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19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 논쟁, 특히 시에 관한 논쟁들을 보면요, 그때 당시 한국 문학의 논쟁의 수준하고 비교를 해볼 때 말할 수 없이 수준이 높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북한 논쟁을 들여다보다가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의 논쟁이 80년대 후반 정도 가서야 겨우 시작이 되었었는데 북한에서는 벌써 50년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 공동체란 무엇이고 그 공동체를 인간 사람들이 민족국가로 형성시켰을 때 그 민족국가 속에서 문학은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논쟁이 벌써 50년대에 굉장히 활발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권력을 가지고 그 판을 펼쳐준 사람 한설야. 이 한설야도 결국은 숙청당했죠. 자, 이러한 북한 문학의 참 우울하고 슬픈 역사에 관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실용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한 막론하고 문학의 자유가 없을 때 문인들이 조금 더 용감합니다. 용감하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투쟁하잖아요. 그래서 문학의 자유가 사라졌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슬프게도 훨씬 더 우수한 문인들이 북한으로 간 다음 한 명 한 명 사라져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 민족이 오늘날 이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도 서로서로를 이용해서 자국 내의 많은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도구로 삼고 있는 슬픈 역사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많았는데요. 어제 제가 이 신청곡들을 들려드리지 못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왕창 들려드렸는데, 오늘 신청곡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에서 B님께서 이승환이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를 신청하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님께서 시인과 촌장의 자유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 곡은 없었어요. 다른 곡을 한번 골라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어디 갔더라? 내가 또 한 곡 봤는데, 까먹었네. 하여튼 일단,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멋있는 이승환입니다. 요즘 이승환 정말 멋있죠? 네, 이승환 노래 들으셨습니다.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되게 곡이 우아하네요. 저 이승환 노래를 꽤 좋아하긴 하지만 이 노래는 처음 들어요. 상당히 많이 우아합니다. 자, 바보님께서, 백석, 사진도 올려주셨는데요. 백석의 불멸의 러브스토리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러브스토리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대강 사실은 얘기를 했고, 지금 팟캐스트에 노혜경의 그 엽새 팟빵에 올라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백석에 대해서 제가 나흘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제하위 문인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게 그때 당시는 가부장제가 아직까지 굉장히 맹위를 떨치던 무렵이어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서 함께 자녀를 낳고 사랑을 가꾸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상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진짜 이상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 연애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유연애. 이 자유연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대성을 획득하는 중요한 투쟁처럼 느껴지던 시기였다라는 점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문인들, 특히 이 사회주의 경향의 문인들에게 이 연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주로 가거나 또는 일본으로 가거나 심지어 연해주 이런 러시아 이런 쪽으로 가서 독립운동에 뛰어든 수많은 문인들에게 사랑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아이를 낳아주고 내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어떤 고난도 함께 견디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뛰는 여자. 이러니까 이 러브스토리들이 굉장히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 러브스토리 가운데서 이러한 형식의 이 연애를 가장 전형적으로 했던 사람은 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화의 첫 번째 부인이든 두 번째 부인이든 다 임화의 사상적 동지고 문학적 동지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그 일제시대 때 문인들의 연애담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백석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 가부장제에 희생된다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걸 보여주는 연애라고 할 수 있어요. 자야 여사라고 상당히 당찬 여성입니다. 이미 이분은 어렸을 때 그 집안이 몰락을 하면서 권번 기생이 되었는데 기생이 되고 나서 이 백석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여기저기에다가 소위 후원금 같은 거 내놓고 할 정도로 사회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고, 백석을 만나서 백석의 뒷바라지도 참 극진하게 했죠. 그랬으나 정식 결혼을 못했고요. 백석은 집에서 그야말로 대를 이어라 그러면서 결혼을 3번이나 시켰는데 3번 다 거의 첫날 밤에 도망을 나와가지고 자야 여사한테로 돌아오고 하다가 결국은 백석이 만주로 가면서 헤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연애였고요. 이 자야 여사가 만약에 이 기생의 그 지위를 벗어버리고 백석과 함께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내가 만주 가서 싸우리라.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 그랬다고 한다면 다른 종류의 러브스토리가 전개되었겠죠. 하지만 자야 여사는 백석을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그리고 백석이 나름 이 만주 생활을 견뎌내면서 사회주의자들과 교류를 하고 하는데,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준 분은 맞는 것 같고요. 자, 이 일제시대 때의 연애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남성들도 그렇지만 그 연애담의 여주인공들인 여성들도 당대로서는 정말 대단한 선구자들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선구적인 대부분 여성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이 나죠. 대표적인 경우가 윤심덕, 나혜석 이러한 사람들인데요. 자, 이러한 선구적인 인물들이 가부장제적인 부모가 정해주는데 시집 가고 애 낳고 이 가정을 꾸리면서 남자가 어떻게 살든지 말았든지 뒷바라지를 해주고 시집 올 때 가져온 공단 저고리 팔아고 남편 밥 해먹이고 머리 잘라서 남편 밥 해먹이고 이런 아내가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일제시대 때의 연애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근대적 국가, 즉 개인이 중심이 되는 근대적 국가를 형성시키는데 결국 연애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어쨌거나 이런 일제시대 때의 작가들에 관한 이야기, 죄송합니다. 일제시대 때가 아니라 일제 때 맹활약을 하다가 45년 이후에 북한을 선택한 작가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 말고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해방 전후에 북한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계속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최명익이라든가 김조규, 그다음 김북원, 이북명, 뭐 한설야, 이찬 이런 사람들은 북쪽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45년 이후에 북한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여기저기 떠돌다가 만주도 갔다가 왔다가 북한 쪽에 그냥 앉아버린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는 이기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영화 배우 그 누구더라? 임자 없는 나룻배의 여주인공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남편이던 안막. 그 다음에 박세영, 북한의 애국가를 작사한 사람이죠. 박세영 이런 사람들이 해방될 때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46년도에 홍명희, 임꺽정의 작가 홍명희가 월북합니다. 이 홍명희의 이 손자 맞죠? 황진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갑자기 왜 이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이 황진이라고 하는 북한 소설이 남한에서 출판이 되어 가지고서 정식으로 저작권 계약을 맺고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히트를 쳤는데요. 제가 그 황진이를 읽어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견지로는 거의 포르노 소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 잠자리 묘사가 많고 강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사람들이 TV라든가 영화에서 그 이 남녀 간의 그 육체적인 연애, 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소설에서 그러한 묘사가 굉장히 리얼한 거예요. 리얼하고 진하고 많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농담을 우리 남한 사람들이 들으면 거의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음담패설을 남녀 불문하고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자, 이 홍명희가 있었고요. 그다음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1947년도에 월북을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임화, 이태준, 그리고 임화의 아내죠. 지하련. 정말 빼어난 여성 작가였는데 임화의 아내라고 하는 것에 가리어가지고 잘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하련은 임화가 사형당할 당시에 러시아에 가 있었다고 하는데 임화가 사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미쳐서 임화의 시체라도 찾으려고 길거리를 헤매다가 미쳐서 어딘가에서 객사했다는 말도 있고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생애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연애 스토리라고 한다면 백석 이야기보다는 임화의 이 지하령과 임화의 러브 스토리가 100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연애에 대해서 더 낫다 덜 낫다라고 말하기는 좀 못하지만 훨씬 더 문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48년부터 소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6.25 전쟁이 있기 전까지도 꽤 많은 작가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이때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남한은 정부 수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북한은 자기들이 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국가를 지금까지의 이 부르주아지적인 세계에 맞서서 제국주의적이고 부르주아지적인 세계에 맞서서 새로 세운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렬했던 집단이고요. 남한은 대한제국을 엎어버리고 대한민국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온 국민이 투표해서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시정부지만 그래도 나름 수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상해 임시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적통정부라고 인정을 이미 일제시대 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헌의회의 그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생각을 하지 대한민국 국가건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일제시대 때 나라가 있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었다. 이 있었던 나라에서 임시정부로부터 정식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48년도에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그
정부 수립의 구체적인 역할을 떠맡았던 재헌 의회의 의원들한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헌법 전문에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48년 정부 수립을 국가 수립으로 보고 그날을 건국절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이 발상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이 우리 헌법에는 엄연히 이 북한 역시 우리 국토의 일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1991년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면서 하나의 영토의 두 개의 국가를 우리가 인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말하면 48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8월 15일 날 정식 정부로 태어났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가지고 있다가 정식 정부가 되어서 정식 국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9월 9일 날 9월 10일인가요? 북한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해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건국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역사를 부정해버리고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남과 북의 두 개의 국가가 수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망발을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임시정부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군대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제와 싸웠거든요. 이러한 역사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얘기 한참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요. 어쨌든 48년부터 6.25 때까지 유명한 사람들이 또 많이 올라갑니다. 예, 대표적인 사람 몇 분만 얘기를 하면 일단 김남천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도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예, 굉장히 빼어난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장환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오장환. 이 시인에 관해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조영출, 조남영이라든가 주영섭이라든가 한효, 이 사람은 북한의 초창기의 평론가로서 맹활약했던 분이죠. 예, 그리고 박팔량, 이 조벽암, 유명한 함세덕, 한시연대기, 함세덕, 예, 박산운, 이런 사람들이 올라갔고요. 6.25 이후에 이영학과 박태원을 6.25 이후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예.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려온 사람들도 많이 있죠. 대표적인 분이 구상 시인입니다. 구상은 굉장히 일찍 월남을 했어요. 북한에서 최초의 필화 사건이 이 응향 사건이라고 하는 시집에 관한 탄압이었는데요. 이때 월남을 하게 되죠. 자, 이러저러한 수많은 이 문인들이 오고 감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제각기 서로 다른 체제로 어떻게 정립이 되어 가는가 하는 걸 보는 것도 그때 당시의 정치라든가 이 군사 또 경제 이런 것들이 움직인 것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노래를 한 곡 얼른 들려드릴게요. 로니님이 신청하신 곡이 그래 나는 386이다 였던 것 같은데 오늘 신청하신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허달님입니다. 기다림, 설레임. 네, 기다림 설레임을 듣는 사이에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제 북한 문인들에 대해서 제가 1차로 정리를 쭉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요. 어쨌든 과거를 생각해보고 과거를 더듬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조금 더 용기 있게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과서 투쟁을 하는 것도 박근혜가 교과서를 국정화해서 독재를 미화하겠다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수많은 저항의 서사들, 저항의 이야기들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그러려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처럼 옛날 이야기는 언제나 오늘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70년이라고 하는 너무나 서로 다른 경험들이 놓여 있어서 언제나 지금 현재의 북한은 어떠할까? 이 과거의 북한이 이러했고 이 과거의 북한을 토대로 해서 지금의 북한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변화한 북한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북한이 김일성 유일 체제로 일로 매진하면서 했던 수많은 작업들은 사실 박정희가 되풀이했던 작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박근혜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기도 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정말 거울처럼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뜻에서 제가 내일은 탈북자 한 분을 모셔가지고 북한의 어제와 오늘에 관한 그리고 그 북한인의 눈으로 바라본 남한에 관한 얘기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권금상 선생 모셨을 때, 이 탈북자, 그때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 모시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탈북자를 모셔서 말씀을 듣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TV 채널 A 거기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탈북자들을 보고 있으면 북한 전공자들은 정말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하신 분들도 정말 이 머리에 뚜껑 열려서 보글보글 끓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한 10살쯤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 지금 김정은을 흡사 옆에서 보고 산 것처럼 말을 하지를 않나. 함경도에만 살다가 온 사람이 평양을 정말 자기가 한 30년 산 사람처럼 말을 하지를 않나. 아주 기가 막히죠. 제가 내일 모실 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남북한 통틀어서 참 이 사람은 훌륭한 지성인이다. 라고 생각하게 느끼게끔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예, 그런 분을 모시고 제가 이 탈북자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순서를 열어볼까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모실까 하는데요. 사실, 이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가 보니까 초대 손님 모시는 것이 참 마음에 걸려요. 제가 이 시간을 좀 아껴주고, 그야말로 경비도 좀 절감시켜주고 하겠다라는 갸륵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콘솔을 잡고 오퍼레이팅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한 시간의 시간을 제가 빼드리는 거죠. 우리 스태프들에게. 그런데 여기에 또 초대 손님까지 모시려니까 참 그거 하지만 청취자들께서 미디어 협동조합을 위해서 조금 더 회원 배가라 그럽니까? 조합원 배가 운동이라 그럽니까? 예, 그런 거를 해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이 아까운 방송을 조금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과감하게 제가 모실 수 있는 탈북자 손님들을 가끔가다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 때가 다 되어서 게시판을 얼른 방문을 해야겠는데요. 소소님께서 홍석중이냐고 하면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홍석중이에요.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절절맸을까요? 아, 예. 그리고 이승환의 아까 우리가 들었던 곡이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가 도종환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무현 대통령 추모곡이라고 하는군요. 아, 저는 진짜 몰랐네요. 그리고 이재양님께서 이렇게 문재인 대표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문 대표님이 일을 많이 고치셔가지고 왕년의 그 꽃미남 미모가 좀 사라졌습니다. 좀 어떻게 대책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 좀 미남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하튼 인물 망가지는 거는 못 참습니다. 자, 그리고, 허니와 동희님께서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 대통령은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라고 하면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 활동 모금을 위한 국민TV 후원의 건 포스터를 올려주셨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협의회에서 하시고 있군요. 한번 게시판 방문하셔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좌도 올라와 있고 금액이 3,000원에서 1만 원까지라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니 오프닝 곡 끝나기 전에 멘트가 끝났어요. 좀처럼 없던 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말 말이 많았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정리정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내일 그리고 내일이 부족하면 모레까지 우리 이 탈북자 진나리 선생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테니까 많이들 기대를 해주세요. 예, 진나리님은 지금 KBS 라디오인가에 아마 이렇게 어딘가에 이 고정 패널로 출연해서
그 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아일보 저 무슨 기자든가요? 주성아 기자. 예, 주성아 기자는 제가 참 신뢰하는 탈북자입니다만은 예, 주성아 기자보다 저는 이분을 조금 더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부터 모시고 북한 이야기를 탈북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혜경의 그 엽세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안개가 좀 짙군요. 이런 안개의 공기가 여러분들이 폐를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중국에서 너무너무 스모그가 심해가지고, 예, 황해바다를 건너서 우리 그 서해안 지역을 굉장히 강타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인류라고 하는 게 꼭 남들이 밟아온 나쁜 전철을 꼭 밟아서 좀 더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높은 건물을 짓고 공해 공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좋아지는 유일한 길인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